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시장이 강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부인을 하면서 강세로 전환이 됐고 또 도매 물가가 다행히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바탕 좀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나마 다행으로 이 호실적 발표해준 은행주들 덕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낙폭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 만나보시죠. 자, 우선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도매 물가죠. 어제 발표가 됐었던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상당히 예상치 대비해서 물가가요 강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이 장 중반에 이 해임이 된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그런 서한에 대해서 초안을 공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 같이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을 하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일 1% 가까운 하락 나왔었는데요. 이제 0.53%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힘을 좀 보태줬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0.25% 오늘 반도체 단이 상당히 흔들렸고요. S&P 500의 경우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0.32%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강보합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이 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선 보았을 때는요. 장 중반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이 한창 파월 의장 해임설이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 나왔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부 반도체, 특히나 장비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초록불, 파란불이 상승불이죠. 자, 우선 반도체 단 중에서 유난히 좀 빨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인데요. 여기에서 이 ASML이요.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난밤에 바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뭐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좀 반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발언을 CEO가 좀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때문에 마이크론과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브로드컴은 약간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요. 이 파월 의장의 해임설이 해소가 되자마자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쪽 이 자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특히나 블랙스톤 약 3%대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매기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중에서 유난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모건 스탠리인데요. 밤사이에서도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있었습니다. 전거래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이 호실적이었지만 이 IB죠.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매물 출회가 나왔고요. 자, 이어서 부동산과 유틸리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불 켠 게 보이시죠? 자, 굉장히 이 리츠 기업 중에서요. 이 프롤로지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산업용 창고 임대 기업입니다. 근데 상당히 앞으로 창고 수요가 여전히 높다. 매물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맥이 돌았습니다. 자, 이어서 헬스케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11112 2% 상승, 이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또 오픈AI와 협력해서 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런 소식까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뒤에 만나볼 존슨앤존슨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에너지 쪽 마지막으로 보자면요. 에너지는 살짝 엇갈렸습니다. 전력주 쪽에서 매물출회가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그간의 급등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오클로가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원전주 대부분 강했는데요. 이 핵심 파일럿 사업이죠. 오로라 프로젝트, 오로라 발전소의 이 주 건설사로서 키윗 뉴클리어 솔루션 상당히 믿음직한 파트너가 낙점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더 자세하게 이외에 남은 이런 마켓 무버 시장을 크게 움직인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우선 글로벌 페이먼트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종목 자체 이슈가 컸습니다. 이 미국 최대 규모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자, 이 존슨앤존슨 6%대 강세 여기에서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요. 똑같이 호실적입니다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가가 반응한 이유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옴니콤 그룹, 광고 그룹입니다. 광고 여전히 오늘도 매기가 좋았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잠시 전거래일 제동이 걸렸었던 비트코인 밤사이에 다시 한번 11만 9천 달러 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잠깐 빨간불이 켜졌었던 이 법안 표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들의 마음을 돌려 세웠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자, 이어서 ASML 결과적으로는 두 자릿대 하락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3분기와 앞으로의 전망이 다소 문제가 되겠고요. 반도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강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비스트라 에너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전력주들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요. 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 BNP 파리바 쪽에서 밸류 부담이 있다라면서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빌 테크놀로지는 ASML과 같은 이 반도체단의 악재 이슈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오늘 굉장히 강한 소식이 있었던 두 가지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였습니다. 이 밤사이에 시장이 출렁출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슈는 바로 중국에서 올 가을에 6인승 SUV인 모델 YL을 출시하겠다라면서 이 예고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바이두 중국 웨이보 계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 사진이 이거는요, 웨이보 계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이고요. 웨이보에서는 상당히 좀 멋있게 나옵니다만 실제 이 실물 사진은 여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형 YL 이름처럼요, 모델 Y에서 살짝 변형이 된 케이스인데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기존 모델은 5인승이죠. 이거는 6인승으로 차체가 조금 더 큽니다. 길이는 7인치, 높이는 1인치 정도 더 커졌고요. 또 거기에다가 휠베이스가 150mm 조금 더 커졌습니다. 또 이어서 보자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 차이가 조금 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중요할 텐데요. 그렇게 중국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까지는 아닙니다. 자, 5만 달러 정도 공식이 아니라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가격인데 우선 이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니오가 최근에 비슷한 이런 경쟁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 니오의 중가형 SUV 브랜드 온보의 L19의 시작가가 이제 3만 9천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살짝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요. 중요한 건 배터리로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기업의 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2차 전지단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지만 ASML, 참 이 2차 전지 쪽이 좀 좋게 가려고 하니까 반도체 쪽에서 좀 적신호가 나오네요.
자, 이 ASML이 바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대표적인 장비주죠. 이 노광 장비, 이 바로 반도체 칩에 아주 작은 이런 회로를 빛으로 찍어주는 프린터 같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EUV 극자우회선 노광 장비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말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업인데 자 보자면 2분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당히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 74에서 79억 유로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82억 유로였습니다. 거기에 또 올해 매출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전망치 범위에 있어서는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성장률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이 CEO가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2026년 성장 전망을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철회를 하게 되면서 AI 고객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내년 성장에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반도체 전반이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밤사이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패트릭 무어헤드가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되는 EUV, 이 노광 장비의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 즉 만들어내는 시간 같은 경우에 6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단기적인 관세 이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생산 지연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이 삼성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TSMC, 인텔 이렇게 미리 좀 예측에 맞춰서 발주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물 출회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AMD에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부사장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다음으로 주요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유가는 큰 움직임이 없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상방 압력 조금 더 많이 받아가는 모습 나옵니다. 이 실제로 파월 해임설이 한창 나왔을 때는요. 1,395원 선까지 뛰어 올랐는데 그 이후로 해명이 되게 되면서 살짝 가라앉은 게 현재 1,386원 선이고요. 비트코인은 2.5%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제 공화당 그동안 반대했던 의원들이 표결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가격에 반응을 했고요. 거의 다시 한번 12만 달러 선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0.54% 살짝 현재 조금 이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파월 의장 해임설 나온 이후로 강해졌습니다. 자, 이 미국채 2년물과 미국채 30년물을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30년물, 이 장기물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5%를 넘어갔습니다. 자,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폭 하락을 한 건데 그만큼 아직까지 이 PPI와 같이 단기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안정한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장기채 상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경제지표와 일정 보도록 할 텐데요. 별다른 내용은 사실 PPI를 제외하고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6월 PPI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PPI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만큼 둔화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냥 일반 PPI 그리고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 모두 다 전월비 그리고 전년비 모두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연율 기준으로 지난달과 대비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번에 이렇게 상당히 좀 거의 움직임이 없게 나온 이유가 이제 운송과 창고 관련 비용들이 많이 좀 줄었다는 건데 그만큼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관세 비용 일부를 좀 자체 흡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도드라졌고요. 거기에 이어서 어제 CPI는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PPI는 반대의 흐름을 보였죠. 자, 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이 줄고 제품의 판매가, 이 CPI, 소매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익 마진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더 크게 부담이 전가가 되고 있다는 흐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왔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긍정적인 지표에 힘입어서 52%에서 58%까지 하루 만에 6%포인트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테슬라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기지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아마 그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 모델 Y를 출시를 예고했는데 이제 새로운 6인승 출시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휠 베이스 3040mm의 새로운 6인승 차량이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추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넘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0.38%로 주가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장중에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젠슨항 CEO가 중국에 있는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중국의 AI 모델이 상당히 좋다,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H20칩의 수출에 대한 허가 가능성도 또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마존이 좀 아쉽게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세 번째 인터넷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이 스페이스 X에 조금 힘을 빌어서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4월과 6월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 항공 쪽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하면서 1%대 약세권에서 흐름 맞췄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지금 실적주들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ASMR 보시면은 77억 유로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대 급락이 나온 이유 바로 이 CEO의 발언 때문인데요. 내년도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있고 또 거시경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 발언을 인해 내년에 대한 성장 계획이 상당히 모호해 보입니다. 11%대 급락이 나온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은행과 금융주들 지금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죠. 일단 실적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보시면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6분기 연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EPS 확인해 보시면은 2.13달러로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다만 시장 장중이 흘러갈수록 종가로 가면서 밀리는 모습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1.27%의 약세권 마감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은행과 금융주 쪽에서는 지켜줬는데요. 주가를 1%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적 호조 소식 역시 있었고 특히나 이 트레이딩 부문에서 실적 성장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10.91달러로 EPS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역시 모건 스탠리와 마찬가지로 하락가로 마감이 됐지만 실적은 좋았습니다. 순이익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 전년 대비해서 3%대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EPS 역시나 0.89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보겠습니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 모멘텀 강하게 반영이 됐고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보시면은요, 지금 서클이 22%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원을 앞두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향후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투심이 몰렸는데요. 22.08%의 강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투자의견 보시면은 팔란티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5분기 연속해서 AI 모멘텀 받으면서 매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모멘텀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고요. 목표가 138달러 지금 제시가 됐고 투자 의견 또한 시장 수익률 지금 약화해서 중립으로 상향된 부분 확인됐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참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분석해 보시죠.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PPI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파월 의장 해임 소동이 크게 한번 나면서 시장이 크게 좀 출렁였습니다. 바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수습하는 모습이 좀 긴박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 없을까요? 네, 계속 있겠죠. 그만 그게 만들 때까지, 금리 인하할 때까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그런 노이즈가 나오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긴 하고요. 시장을 테스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견디는가. 당연히 독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관계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이런 달러의 약세랄까, 그다음에 국채 금리의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그 강도가 약해진다면은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지 안 될지가 지금 정확히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페드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하도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9월 달에 내려갈 확률도 반이고,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안달이 나는 게 트럼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흐름이 있어도 반복되면서 그 효과가 영향이 잦아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실제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이 전날에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상당히 좀 내성을 보이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서는 시장도 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타코 트레이드라고 할지라도요. 자, 이어서 PPI가 그래도 계속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 줬었죠. 좀 결과 자체는 좋았는데요. 제가 걱정이 된 부분은 이 관세 수입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니까 어제 CPI가 강하게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PPI가 직접적으로 어떤 인플레를 바로 자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변동성이 아니면은 큰 임팩트가 단기적으로 있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금리는 결국은 내려간다고 보는 게 엊그제까지는 핵심이었고 CPI 넘버가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 갖고 전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단기적으로 CPI 나오는 거고, 특히 CPI 중에서도 PC 이번 달 말에 나오는 PC 넘버가 우리 연준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PC라는 것이 CPI하고 PPI의 짬뽕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핵심에 대한 거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지 혹시는 멈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게 연준의 솔직한 심정에 저는 동감을 하고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PPI 자체만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이걸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또는 아니다라고 할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내부적인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자면요. 어제 CPI와 비슷하게 PC와 좀 밀접하게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상승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어서 반도체 단에도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죠. 이 ASML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CEO가 관세 때문에 내년 성장이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년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그 주가에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SML이 가장 핵심적인 장비죠. 누구한테? 중국이 어떤 도약을 하는데 반도체에서 핵심적인 칩단에는 화웨이라든지 엔비디아 칩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중에서 전공정 장비 핵심은 ASML의 EUV 포함한 장비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ASML 장비가 미국으로 수입될 때도 인텔이라든지
TSM, 삼성전자 같은 TSMC 삼성전자가 한국 공장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공장을 지는데 필요한 장비는 ASM을 미국 바깥에서 수입하잖아요. 그 관세 문제도 있어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됐죠. 사실은 품목 관세가 될 수도 있고 ASML 장비가 네덜란드 건데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할 때 관세 문제가 없어요. 관세가 얼마냐 30%요. 이거 확실히 안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다. 매크로. 우리는 중국도 중요한데 중국이 옛날처럼 40% 비중이 아니고 좀 줄었다고 하지만 20몇 %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이 오히려 비중이 작습니다. ASML에서 가장 큰 거는 대만과 중국이고 한국이 꼬레비고 ASML 장비 중에서 가장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는 TSMC라든지 삼성의 파운드리 미국 공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관세가 해결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내려갔다고 하는데 2분기가 아니고 NH가 3분기, 우리는 2분기인데 그거는 지금 매출 예상된 거는 6개월, 9개월, 12개월 전에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후들짝 놀란 거고 주가가 미리 선행했을 뿐입니다. 주가가 어제까지 기준에서 바닥에서 36% 올랐거든요. 과했습니다. 오늘 빠져서 25% 오른 겁니다. 4월 4일 대비했을 때. 4월 4일 대비했을 때 그 장비주나 아니 다른 것들은 이런 정도의 ASML처럼 관세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리티컬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임팩트가 없이 주가가 50% 이렇게 오른 거고 ASML은 더불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과했다. 거기에 대한 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차트를 보니까요. 좀 그간 좀 과열 현상이 상당히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어제 나왔고요. 워낙 좀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 특히나 반도체단에 영향을 아무래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 예상하실까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관계없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다른 문제를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소부장주한테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센티먼트적으로 아침에.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ASML은 장중에 11%까지 빠지다가 지금 8.3%로 올라왔었는데 빠져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서 25% 적당합니다. 25% 올라온 거에서 PER 개념으로 25배 정도면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빠진 거는 이제 적당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높여져 보고요. PER 25배. 그러면 ASM 말고 다른 장비는 어떻게 쓸까요? 다른 장비도 폭락했을까요? 그게 이제 아침에 시작했던 거죠. 어플라이 매트리얼스가 그 다음에 2등인데 마이너스 4.8%, 램 리서치가 마이너스 4.8%, KLA가 마이너스 4.2%가 오늘 장중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종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플라이드 마이너스 2%, 램하고 KLA는 0.6%, 0.3% 하락으로 그치면서 다 말아 올렸습니다. 관계 없는 거죠. 관계가 기본적으로 별로 없는 겁니다. 센티먼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수 있는데 이거는 ASML 이슈가 거의 85%다. 센티먼트가 있으니까 10% 정도의 그런 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장비주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관계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인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로 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잠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는 그래도 버텼잖아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랑 똑같은 HBM이나 D램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어제 반등도 시통치 않았고 오늘은 마이너스 3% 받았습니다. 특별한 뉴스도 없이. 요거는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이 한켠에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은 아예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뭔가 그런 소재거리가 있는데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그런 쪽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취약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단기적인 영향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명쾌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자세히 분석해보고 왔습니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임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지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에서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시각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발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현재 시각으로 16일이었죠. 미국의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다른 나라들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의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미국의 도매 물가가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PPI 지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관세 여파를 받는 상품들은 더욱더 그 가격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6월 들어서 미국에서 도매 물가 1년 전보다 2.3% 상승했고요. 특히 관세의 영향을 받는 상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의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전월 대비의 보합에 머물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을 예상한 다운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2.5%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관세의 영향을 받는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이 전월 대비 0.3% 상승한 반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운송과 창고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9% 하락한 게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서 하루 전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7% 상승하면서 관세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발표한 이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수입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여파에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 전역에서 기업들이 원자재와 공산품 가격 인상에 직면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는 시장 개방 에너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15일 한국은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8월 1일 이전 추가 무역 합의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대여섯 개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두세 개 국가와의 합의가 추가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역 상대국의 시장 개방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번을 계기로 자국 시장 전체를 개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일이 인도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서한이 바로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 주체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했고 내년 내달 1일부터는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재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도출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총 3개 국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서 인터넷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존 자체라기보다는 스페이스X 힘을 빌려서 같이 여기에 타고 올라간 위성 발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측에서는 스타링크 쪽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위성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를 위한 세 번째 위성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위성 수가 7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가 발사는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사 지난 4월과 6월 각각 27개를 쏘아 올린 데 이어서 세 번째고요. 이로써 발사된 위성수는 총 78개로 늘어났습니다. 아마존의 기기와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파노스 파네이는 또 한 번의 성공적인 발사를 이룬 놀라운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 팀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우주로 실어준 스페이스 X에게도 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카이퍼 위성은 83차례 발사가 예약돼 있고 이 중 스페이스 X와는 3차례가 계약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올 가을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호재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도 딜러십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올 가을, 그러니까 9월과 10월 중에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출시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펌웨어에서 6인승 모델 Y와 관련된 코드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소식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모델 Y의 2025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6인승 모델이 언급이 됐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뒷좌석 공간을 중시하고 있어서 관련 루머가 꾸준히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중간열에 독립형 캡틴 체어를 적용한 2+2+2 구조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휠베이스가 약 15cm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 이 기존 모델 X의 6인승 버전에도 팔걸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모델 Y 역시 기본 사양은 제한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적지 않은 옵션 가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했고요. 한편 새로운 모델 Y는 올해 말에 다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웨트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구리구리 뱅뱅뱅 쇼미더 쿠리입니다. 자, 지금 그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하려는 행동의 어떤 숨은 의중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피츠버그로 가고 있죠. 자, 피츠버그 요즘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이런 데 있죠. 옛날에 철강, 정유 이런 걸로 굉장히 호황을 거뒀던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우리 디트로이트 뭐 야구팀도 있고 미식 축구팀도 있는데 거기에 그 마스코트들이 다 철강이죠. 피츠버그는 또 정유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왕 카네기, 정유왕 석유왕 록펠러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유명하게
일대기의 자서전까지 나올 정도로 그 어떤 업종에 그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이룬 지역들이고 이룬 그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무색할 만큼 저런 지역들이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쇠퇴한 러스트벨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당선이 된 트럼프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굉장히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고 근데 이제 산업이 패망하여 지역이 완전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아닌데 사실 그 지역이 다 그래요. 완전 마약으로 찌들어가지고 경찰차가 돌아다니는데도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집의 가장이었고 산업의 일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부흥하고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50%로 높인 것도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는 또 갑자기 왜 가느냐. 여기서 이제 제1회 에너지 서밋이 열렸습니다. 자, 젠슨 왕이 뭐라고 했죠? 젠슨 왕 인터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팟캐스트였지만 어쨌거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계획이 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너무 시기적절하다, 트럼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굉장히 주름을 잡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젠슨 왕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베이비, 석탄, 아름다운 석탄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업화 얘기했죠. 미국으로 다시 공장이 몰려들게 하고 다시 옛날들처럼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 트럼프가 원하는 모습하고 젠슨 왕이 보는 거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츠버그의 에너지 서밋 1회입니다. 1회에 참여하려고 가는 그 와중에 또 이제 인터뷰를 했죠.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하고 투샷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이렇게 소통이 없으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렇게 브리핑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앵커들 아니면 공격을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격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붙어서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붙어 다니면서 트럼프의 생각을 거의 옮겨놓은 뇌에다가 옮겨서 기록하는 이 여자분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금도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듣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브리핑이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숫자를 실제로 선보일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AI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이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H20 이 지금 저사양 중국형 맞춤형 칩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었죠. 그러면서 AI에서 선두지휘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그 뒤에 피츠버그에 가서 에너지 서밋 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참 중국에게 인공지능에서 앞서 있고 절대 선두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했죠. 지금 CPI, PPI 발표됐고 PCE도 발표되는데 예상치 대비 높게 나온 것도 있고 예상치 동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부합으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범주 내에 있다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다 바로 낮춰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나왔죠. 지금 베트남과의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인도네시아가 나왔고요. 중국하고 협상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등장했고요. 그렇죠? H20을 내주면서 히토리 수출 제한을 푸는. 그래서 중국과 협상은 더더욱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다음 일본, 버릇없다고 말하는 일본, 한국, 인도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8월 1일 전까지 또 나오겠죠. 자, 인도네시아와의 거래. 여기서 인도네시아와의 거래를 한 이유가 나옵니다. 구리자원. 그때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2020년 기점으로 석유의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은 떨어지는데 구리의 소비량은 급격히 치솟는 거 보셨죠? 구리가 데이터 센터에서도 핵심적인 광물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랑 협상을 한 이유는 저 구리 자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브라질에게 50% 관세 부과한 것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브라질에게 과연 50% 관세를 부과할까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브루소나우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서 룰라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브라질은 자원 국가입니다. 브라질에도 리튬을 비롯하여 히토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에서도 뭔가 자원을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중국의 AI 굴기를 막으면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해서 마약 오명 국가에 대한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중국을 막으면서 중국에게 얻고 있는 것을 시간을 벌면서 다른 나라로 돌리려는 게 딱 보이죠.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중국한테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협상을 통해서 살살살살 긁어내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결정적 한 방을 먹이려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얻어낸 거 이것도 참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물론 이렇게 뭐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겁지만 미국보다 조금 힘이 약한 나라에게는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해요.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베트남한테 한 거라. 베트남한테 46% 관세 얘기했다가 20%로 깎아주는 반토막으로 깎아주는 듯한 느낌 주면서 원래는 0에서 20으로 올라간 건데 지금 똑같은 전략 썼습니다. 여기도 40% 불러놓고 19%로 깎아주니까 반토막으로 깎아주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베트남은 19% 관세 물고 미국은 하나도 물지 않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고요. 매우 귀중한 흙이나 다양한 재료도 있다. 지금 이거예요. 무슨 알라스카도 그렇고 남극, 북극 침해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지금 히토류라는 포카카드를 갖고 있는 중국의 의존도를 떨어뜨려서 나중에는 협상에서 더 우위에 쓰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자, 매우 고품질의 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얻었다. 자, 우크라이나 편 절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나왔는데 제가 첨부는 안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우크라이나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기자가 물어봤어요. 난 누구 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협상했습니까? 광물 협상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아시겠죠? 무슨 전쟁하는 국가든 뭐 그게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그걸 한다? 그거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뒤에는 전부 광물이 있어요. 다. 모든 것에 광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저런 광물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 얘기 다시 반복됩니다. 처음에 인플레이션 없다고 하고 또 반복됐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왔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인플레이션을 겪는다는 표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돈을 벌고 있다. 돈을 관세로 계속 벌고 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과 통화했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죠. 매우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끔찍하다. 뭐 얘기 그런 표현 계속 썼고요. 너무 늦었다. 이제 바이든은 슬리피 조라고 지금 조롱했죠. 계속 바이든은 졸린 조다. 이제 파월은 뭡니까? 늦은 파월. 졸린 조와 늦은 파월. 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워딩입니다. 정해졌죠. 자, 그다음에 세계의 어느 곳보다 가장 낮은 이자율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의 논리는 그거죠. 저번에 트럼프가 캐롤라인 랩데벤이 준 판에 지금 써 있었잖아요. 세계에서 35번째로 지금 그 이자율을 받고 있다. 근데 트럼프는 생각이 그거죠. 아니, 우리가 세계 최강 대국이고 가장 뜨거운 나라인데 왜 금리가 제일 낮지 않느냐 하는 논리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 시중은행하고 얘기 드렸지만 시중 4대 은행에서 1% 금리를 주고 이 지금 저축은행이나 제3금융권은 5% 10%를 줘야 그나마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5% 주는데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2%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신용도가 높고 최강대국일수록 싸게 금리를 낮게 불러도 오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브라질 얘기 또 나왔습니다. 부르시나우 전 대통령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룰라 대통령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게 또 보복으로 이어졌어요. 룰라가 다시 재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불리지만 지금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놨습니다. 8월 1일까지 브라질이 선의에 따라서 협상 안 하면 8월 1일부터 브라질에 50% 폭탄 관세 부과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브라질도 뭔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브라질한테 노리는 것이 인도네시아랑 똑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자원들을 노리고 있겠죠, 분명히. 자, 그리고 대통령님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빠서 갔어요. 자, 그래도 저렇게 굉장히 그 질문을 열정적으로 받아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젠슨 왕, 어느 집에나
두 사람 들어갈 여유는 있어. 자,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저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바로 4월 2일 이후에 관세 폭탄 부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H20 수출 제한이 들어갔죠. 딥시크발 우려가 불거지면서 그때 젠슨왕이 급하게 중국에 방문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 방문해서 우리는 30년 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끊을 수는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서 다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엔 뭘 들고 방문했죠? H20 수출 제한이 풀린 것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근데 패턴이 똑같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중국에 바로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젠슨왕 입장에서는. 딥시크, 알리바바, QN, 문샷 같은 지금 챗GPT, 뭐 그록4, 제미나이 이런 이 지금 미국의 어떤 LLM들이 있죠. 그 LLM들에 대항하는 이런 중국의 LLM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을 일단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각각 AI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값싸게 이제 개발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 것 같으니 H20 수출 제한을 걸어버린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 진짜 인터뷰를 보면서 이 젠슨왕 같은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 사람은 중국인이고 지금은 미국 중국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젠슨왕, 무슨 마크 저커버그, 뭐 이런 뭐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이런 어떤 훌륭한 CEO들이 없었으면 이런 정책들이 다 힘을 발할 수 있었을까? 정말 여기서도 지금 이 씬에서도 젠슨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항상 여유가 있다. 뭐가 여유가 있느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나 두 사람이 들어갈 여유는 항상 있다.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립 서비스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씬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먹을 수 있다 이거죠. 파이가 워낙 크고 그리고 집이 언제나 두 사람이 들어갈 여유는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중국하고 미국이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 싫어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그렇죠? 만났죠. 이미. 트럼프 내각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팟캐스트에서 처음에 그 앵커의 말이 그거였잖아요. 팟캐스트 진행자의 말이 그거였잖아요. 이번 주는 정말 엔비디아에게 정말 기념비적인 일주일이 하려했네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념비적인 날을 축하했다. 트럼프도. 왜냐하면 4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주당 170달러가 넘었고요. 우리나라 돈은 5,700조인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삽니다. 다 사고 남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조 달러를 이어서 5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자랑스러워했고 트럼프가 여행 잘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이거를 설득을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을 이대로 계속 자극을 시켜버리면 저기 무슨 지금 샤오미 얘기는 여기다 지금 또 너무 많아서 뺐는데 샤오미 플랫폼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기업이 샤오미가 전자계산기부터 공기청정기, 선풍기 만들더니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샤오미 플랫폼 안에서 그런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느냐.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같이 이런 대단한 기업, 화웨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각성을 하여 엔비디아처럼 슈퍼칩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엔비디아 CEO니까 그런 어떤 위협감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뭐 성선설을 저는 믿진 않지만 이분이 트럼프보다는 일단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의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 마음. 자, 그래서 H20이 밴드에서 풀렸다. 이게 지금 결정적인 거죠. 중국을 4월 달에 방문한 거랑 지금 7월 달에 방문한 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젠슨왕 손에 이번에는 H20이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H20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거는 지금 H100의 사양을 한참 낮춘 중국형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한테는 엔비디아의 최고 제품을 주지 않습니까? 젠슨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 제품 중에 물론 가장 큰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지금 H20 중국에서 아까 전에 그 앞에 깔아놓은 딥시크니 이 지금 알리바바의 Q1이니 이런 모델들 발전시키는데 충분하다. 아주 좋고 최적화돼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넘어왔죠? 인공지능들이 이제 학습을 해서 추론의 영역에 넘어왔습니다. 추론. 스스로 생각하여서
이제 그 어떤 이 논리를 펼치는 때까지 왔어요. 추론 시장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시각 언어 동작 모델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때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우려가 불거지니까 바로 챗GPT에서 뭐가 나와버렸죠? 이미지를 그려주는 게 나와서 한 발 앞서가고 우리는 못 따라와 이걸 증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시각 언어 모델.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보여줬을 때 그 언어 모델이 행동하는 거. 요거를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얘네들은 H20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HBM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지만 HBM09만 이거죠. 우리나라는 엔비디아처럼 슈퍼칩을 못 만드니 엔비디아 슈퍼칩을 만드는데 제공하는 메모리에 지금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봅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공급업체였는데 자, SK 하이닉스에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HBM 적격정 테스트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게 뭔가 공급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자, 여기서 삼성전자는 바랬을 거예요. 야, 이거 어제 젠스당 입에서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타자입니다. 이 얘기만 해줬으면 오늘 삼성전자 급등하는데 젠스당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훌륭한 메모리가 세 가지가 있다. 참 아쉽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HBM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GDDR도 있고 LPDDR도 있다. GDDR은 앞에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메모리로 HBM을 대체할 수도 있고 LP는 앞에 저전력이에요. 로우 파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핸드폰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끌고 와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전력이 저전력이어야죠. LPDDR도 있다. 거기에 골고루 세 회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독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미래의 기회는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에게 다 좋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잘 보시면요. 이 지금 벗었죠. 가죽 자켓이 없어졌죠. 너무 더운 나머지 벗어서 끝까지 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검게 그려도 괜찮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의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경주마도 젠슨왕의 독단 선택은 받지 못했다. 자, 나란히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여기서 그냥 젠슨왕은 때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경주마를 그날 경주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도 안심하면 안 되겠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메모리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시점에 더 쓰일지 간택을 받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SK 하이닉스도 긴장해야 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저기 사파에서 봤듯이 젠슨왕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에 출전한 말을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느 부분을 건드릴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 이슈부터 봐야겠습니다. 이 테슬라가요, 올 가을에 6인승 SUV 이 모델 Y가 원형인데요. 거기에서 살짝 변형을 한 이 모델 YL을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올리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모아줬는데요.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밤사이에 4%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델 YL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존 모델 Y가 5인승이었죠. 6인승이 된 만큼 차체는 조금 더 커졌고요. 또 이어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기 탑재되는 배터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자, 이 덕분에 이 2차 전지주들, 특히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망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현재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고요.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이자 또 전구체와 양극재 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팅도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리게티 컴퓨팅이었습니다. 이 장중에 약 3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자, 새로운 기술이 하나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멀티칩 양자컴 기술, 여러 개의 칩을 이어서 이 양자 컴퓨팅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킨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이 기술 덕분에 기존 대비해서 오류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요. 또 문제 해결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0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양자 암호주들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SK텔레콤이요. 굳이 양자 암호뿐만이 아니더라도 현재 증권사들 강한 그런 기대감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어제 나와줬고요.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나오고 있는 AI 에이전트, 생성형 AI, 밤사이에도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바로 오픈 AI가요, 이 챗 GPT의 AI 에이전트 기능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정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프로그램을 열지 않더라도 챗본 내에서 이런 엑셀이라든지 또는 워드와 호환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편집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챗 GPT에다가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AI 챗봇 그리고 에이전트 AI 관련주들 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이 증권가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IBK 투자증권이요. 어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올해 하이퍼클로바 싱크를 공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 쪽에서 굉장히 강한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이 그 이유로 선정이 됐고요. 함께 이 솔트룩스와 폴라리스 오피스, 카카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잠시 주춤하다 했더니 벌써 11만 9천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크립토 위크였죠, 이번 주가. 이 크립토 위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세 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인데, 자, 이 법안들 자체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밤사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KCT부터 NHN KCP 그리고 한국정보인증까지 전반적인 흐름 확인하시면서 이제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1년에요. 한 두세 번 꼭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분들 신발, 바지 다 젖게 만드는 날.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비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물론 뭐 계속 이렇게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저 출근할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출근길 하실 때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좀 증권면 쪽 기사들 중심으로 오늘은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카오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전임 정부 때 카카오 그룹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말도 많았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고 또 일도 좀 많았죠. 주가도 뭐 당연히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불안불안하니까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카카오는 지금 기준으로 또 보면 이 기업 쪼개기 이 분할을 사실은 선도했던 그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죠. 그 여파가 상당히 좀 지난 정권 때 깊었었고,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까지 좀 더해져서 주가가 사실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이런 정책 수혜주, AI 관련된 정책 수혜, 이 두 가지 이슈도 좀 덧붙여졌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주가가 한 250% 불과 한 달 새에 아주 초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달 말에 연고점 93,800원,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한 30% 가까이 28% 정도 떨어져서 주가가 좀 현재 그렇게 떨어진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카카오 이제 그 그룹주 전체입니다. 카카오부터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즈까지 이 4개 상장사들 시가총액을 합한 건데 49조 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7월 16일 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49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참 셀 때, 주가 좋을 때 그때 63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때에 비하면 한 13조 정도, 그렇죠? 13조 정도, 13조 한 5천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 25%, 30% 가까이 시가총액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그 기업이요, 그 정치 바람이라고 할까요? 뭔가 정치적인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또 계속 그러는 모양입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가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카카오는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졌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김범수 설립자 문제죠. 김범수 설립자가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소환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소환 조사가 되면 피의자들은 그냥 참고인 신분이 됐든 간에 해간 또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카카오하고 또 김건희 전 여사하고 뭔가 또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계속해서 또 카카오 얘기 나오고 김범수 얘기가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투자할 때도 많은데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카카오 그룹주들이 뭔가 반등을 하는데 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아마 카카오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또 오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 실적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그때 이 카카오 그룹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되게 핍박받던 기업이니까 새 정부에서 좀 확 피지 않겠냐는 이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시 이제 실적을 보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쾌속 질주라는 제목 딱 좋네요. 따라오는 K반도체 ETF. 국내 ETF 상품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그 투자 비중이 높은 ETF 상품들 있죠. 이 종목들의 요즘에 이 상품들의 주가가 대단합니다. 보시죠.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16%, 키움의 글로벌 A 반도체 여기도 한 23% 정도 엔비디아 비중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18.6%. 여기 다 보이죠? 23%, 22% 이렇게. 지금 여기 5개 ETF 상품들이 대부분 다 20%가 넘는 그런 엔비디아 비중을 갖고 있는 상품들인데 못해도 11% 이상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엔비디아만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쾌속 질주를 그야말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향 기업들이 좀 좋죠. SK도 그렇지만 SK 관련된 SK의 그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공급하는 소부장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엔비디아는 미국에서도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접해 보면 좋은 얘기가 확실히 좀 많습니다. 물론 요 며칠 사이에는 중국의 H20을 비롯한 중국 전용 AI 칩이 이제 수출을 허가받았다, 재개가 된다. 이거에 대한 게 조금 더 모멘텀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뭐 구글부터 뭐 메타 뭐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고 약간 빅테크들 중심으로 AI 관련된 이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좀 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한테는 뭐 계속 모멘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170달러까지 넘기도 했고 역대 최고치를 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만 더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중립 리포트, 이게 사실상 매도 리포트죠. 미래에서 나오면서 좀 주춤하죠. 그런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산업 쪽에서 이 기사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TC 본더 이 장비를 쓰는 기술은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게 D램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범프라고 하는 그 공 모양의 단자,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넣는 삽입을 하는 그런 단자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연결되게 하는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현재 TC 본딩 기술의 방식이고, 요 다음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인데, 이거는 그 단자, 그러니까 범프를 뺍니다. 그러니까 D램과 D램이 직접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게 좀 계속 쌓는 거니까 높이가 제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16단 정도가 맥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4단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좀 하더군요. 근데 이제 대신 이렇게 붙이면 발열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그다음에 또 더 고밀도의 이 초정밀도가 더 필요하다, 뭐 등등등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까지 가려면 소위 말하는 HBM4 이상으로 가게 되면서는 이 소위 말하는 수율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4 요게 지금 테스트를 좀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게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래 이 한미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이 장비를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좀 개발 중이고 2017년에 납품한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 이제 한화 세미텍이죠. 여기도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이미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TC 본더를 만들고 있는 게 두 회사니까요. 근데 하나 더 붙였죠. LG전자가 갑자기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뭔가 판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HBM4 이상으로 올라가는 더 이제 하이 엔드급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불가피한데, 이거에 대한 장비를 우리가 뭔가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네덜란드 유명한 이 반도체 장비 회사죠. 베스라는 회사가 이미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바짝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베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양이나 이런 쪽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직 개발한 데는 없는 거고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까지 참전을 하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딩 이 장비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빨라야 내년 뭐 정도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잘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사실 HBM 하나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 이제 HBM뿐만이 아니라 HBM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주 핵심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 우리가 좀 장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조금 위치가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HMM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해운주죠. 대표 해운주고 대장주고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해운주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어떤 지표들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운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당연히 HMM은 좋지는 않은데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이게 딱 1년 전 얘기를 주가 추이인데요. 1년 전에 15,000원 정도 했었죠. 그러다 지금 25,000원.
1년새 10,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한 60, 70%, 한 70% 가까이 좀 올랐죠. 이 HMM도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게 17,000원대에서 2만 원 사이에서 그렇게 잘 안 움직이다가 지금 그 고비를 뚫고 25,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요즘에 옆에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31,000원대까지 IM증권은 올리기도 했고요. 어쨌든 현재 주가보다 더 이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회사가 올 1월에 1년 안에 자사주 2조 원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약발을 잘 먹히는 게 이게 이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인데 HMM이 그걸 올 1월부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그 밑에 이제 분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EPS도 올라가고 당연히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애플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요 방식으로 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부양을 하는 건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HMM이 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적만 나쁘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들도 한번 이 HMM과 좀 같이 견주어서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황은 그렇게 딱히 기대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공동락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 부장님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 오는 이제 이번 달 말에 FOMC 금리 관련한 회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지표와 좀 금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6월 CPI 지금 이슈가 있는데 시장이 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예, 물가 지표의 그냥 수치만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헤드라인 지표랑 코어 지표가 서로 시장 예상치와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예. 헤드라인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 예상치를 하회를 해서 기준치, 예상치라고 하는 기준치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중립적인 내용들이긴 했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네네. 추후에 전개될 수 있는 물가 여건들에 대한 변화나 네. 우려들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생산자 물가가 좀 안정이 돼서 물가에 대한 공포감들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물가 여건들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들보다는 추후에 관세 이슈가 제대로 반영된 이후의 물가 지표를 한번 보자라는 생각들이 더 큰 것 같고요. 그간에 왜냐 그러면 기업들이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별로 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재고를 많이 좀 축적을 한다든지 일정 정도는 그 교역 상대국의 물가를 전가를 하면서 지금까지 물가를 잘 안 올렸었는데요. 이런 상황도 정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는 물가가 찐하게 관세 이슈가 반영된 물가 지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반영을 해서 시장도
물가 지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추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는 시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에도 이제 관세 관련 품목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FOMC 이제 7월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이 연준이 금리를 예.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거든요. 많죠. 엄청 많죠. 과연 내릴까요? 예, 일단 파월 의장의 멘트라든지 분위기만 보면 일부러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도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긴 한데요. 네네. 그리고 물가 여건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관세 역량을 발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과연 될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통화 정책에 대한 시계를 약간 넓혀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연준은 코로나 때로 높아졌던 물가 부담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이런 과정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금리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기 위한 행위를 한다라고 보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가 여건들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를 체크를 해가면서 네네. 인하 시기라든지 강도를 조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절대적인 방향성 자체는 워낙 금리가 높은 상태였고 높은 상태를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려야 된다는 논리는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작년도 금리 인하했다가 몇 달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의 시즌2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또 이런 올라가는 지금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국채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맞죠. 예. 이게 물가 지표가 언급될 때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도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더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금리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장기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고 하면 네.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한다,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방향성을 타긴 할 텐데 당연히 인하 기조가 남아있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다 그러면 금리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드러나야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국채 10년물의 움직임들은 단순하게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과 기대보다는 수급 여건들, 특히나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고스란히 국채 발행 물량이나 국채에 대한 수급 여건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이슈에 특히나 취약한 장기물 금리는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비해서는 금리가 좀 잘 빠지고 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뛰는 구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같은 시각으로 가파르게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채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차가 지난 5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라는 그렇죠. 얘기가 예.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차이가 큰 상황인데 수익률 곡선이 좀 지금 예상보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과 좀 예, 많이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신호가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진짜 신호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많이 보는 이유는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 이외에도 네. 다른 금융 시장에 보신 분들도 많이 보는 이유는 네네. 경기에 대한 선행적인 예측 능력이 네. 있었기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면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일드 커브가 스프링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개선된다거나 회복된다는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쵸.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 네.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장기 금리가 많이 움직이는 절대적인 동인 자체가 네. 국채 발행 물량이라든지 수급 여건들로 인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여건이나 통화 정책 경로가 금리에 녹아드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더 뛰고 그걸로 인해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높은 금리로 인해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반적으로 봤었던 일드 커브가 스팁되고 커브가 벌어진다,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은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이 본래 일반적인 신호는 국채와 수급 이외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보통 이제 경기 여건들이라든지 물가 여건들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보통 그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니까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국면이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될 네. 테니까 장기금리가 더 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거대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런 어떤 지표의 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급과 국채 발행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까 싶은데요. 미국과의 금리 차가 지금 거의 2%인데 가계부채와 이 금리 차, 미국과의 금리 차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목에도 나와 계시지만 한은에도 딜레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세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제어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것이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부분들은 총론인 것 같고요. 그런 총론이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들을 유효하게 만들고 있긴 하는데 네. 경기 여건들만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대외 금리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구분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로 인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은 큰 사이클 내지는 총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외 금리 차라든지 부동산 문제 같은 이슈들은 그 해당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려고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다음 달로 미루자. 다음번으로 미루자는 변수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두 부분들을 다 조율해서 금리를 결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네. 대내외 금리 차라든지 부동산 눈치를 좀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론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달러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이 달러 인덱스의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작년도 말하고 올해 초에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달러가 엄청나게 강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시정이 되고 있는 과정들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도 110을 상회를 했다가 지금 한 98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거를 일정 정도로 정상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밑으로 더 떨어질 여지는 크긴 하는데 예.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연준과 뭐 중앙은행과 백악관과의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면서 달러 인덱스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과도 연동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이 하반기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제 내릴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그러면 하반기엔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인하 기조가 달러 인덱스에 반영되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방향성은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들, 네. 당연히 원화라든지 다른 통화들이 강해지는 국면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달러가 1,300원대 이제 후반,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이제 1,390원대 예, 그렇죠. 정도였는데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어떤 향방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관세 이슈라든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결부가 돼서 환율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물가 부담이 크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생각되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네. 강세로 가고 당연히 환율도 뛸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보는 시각들은 관세 이슈가 일정 정도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연준도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기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방향성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달러가 만약에 내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의 향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달러가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좀 지정학적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관세 이외에 또 지표 이외에 예. 이런 어떤 중동적인 긴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없을까요? 예, 당연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항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안전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예측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프라이싱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다만 저희는 기대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관세 이슈라든지 통상 이슈가 막 이제 미국하고 각 국가별로 합의를 끝낸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에 대한 뭐 코멘트라든지 입장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환율 방향성이 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들의 입장이 또 나오면 아무래도 또 올라가려고 하는 달러를 또 다시금 내려가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리스크이자 가장 전망의 핵심적인 논란거리라고 좀 말씀 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예. 부분들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일련의 통화정책 일정, FOMC 같은 이벤트 이외에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잭슨홀 미팅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행보를 결정을 할 때 꽤 유의미한 정책 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단일한 이벤트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당장 올해 여름에는 잭슨홀 미팅 예의주시할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더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의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예. 관세율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각 국가별로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이제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심지어 뭐 국방비 부담까지도 통상 협상에 열부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나 예의주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관세 이슈를 상당히 미국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는 환율 합의 아니면 환율에 대한 코멘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주는 그런 관세,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조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봤을 때 관세가 진짜 말 그대로의 관세가 아니라 그 안에 뭐 달러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다 같이 수 있고. 들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들 간의 리밸런싱을 해주신다라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리스크들이 아직 존재하는 가운데 잭슨홀 미팅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유의미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지 의외의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외의 기회라고 하면 뭐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기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들 이외에 정말 의외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이긴 예, 하는데요. 예. 그런 이벤트가 도래를 했을 때 네. 내지는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추이를 잘 체크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외의 결정이 나왔을 때 대비를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율 합의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다가 그 부분들을 예시주시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포지션을 전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이벤트들을 다 예시주시해야 될 것 같고 뭐 다 계속해서 뭐 부담스러운 변수긴 합니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런 분들의 대비는 좀 필요하다는 게 전략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율과 고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의 전망들 좀 들어봤고요. 자, 국제와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보태서 해볼까 하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이 이 주요국들 특히나 미국의 국채 보유량에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국가별로 약간 차원이 그 숫자나 그 레벨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네. 미 국채에 대한 해외 보유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보유 잔액이 네. 뭐 잔액 자체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워낙 물량 부담이 컸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실제로 국가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유액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뭐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갖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판다 이런 느낌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만기 보유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유량이 줄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은 과거에 대비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흑자분이 많이 좀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외환 보유고를 다변한다라는 차원들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비해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방향성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중국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보유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많이는 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이 다른 나라 채권을 산다거나 자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일본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일종의 엔캐리 트레이드란 논리로 인해서 해외 자산을 사는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일본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굳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채를 사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높은 금리로 채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을 살 수 있는 유인들,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유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만큼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처의 두 축들이 이전보다는 약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전체적으로 해외 쪽에서 미국채를 갖고 있는 비중이 떨어지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대미 흑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흑자가 줄면은 재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예.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채 보유량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은 원인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일본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이걸 줄인다라는 거는 좀 당연한 이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줄인다는 측면들보다는요. 네. 과거만큼 많이 못 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일본의 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항상 고금리라든지 높은 금리에 대한 유가증권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달러라고 표시되면 외화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항상 달러 자산이라든지 해외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 리스크를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환 리스크를 극복할 정도로 금리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채를 사겠지만 네. 그런 과정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 직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갔던 10년물 금리가 거의 1.5% 상승을 했고요. 초장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30년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대비해서 미국채 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굳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달러에 대한 익스포저까지 해가면서 살 유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미국채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수요 기반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으면 사실 해외 자산이 좀 메리트가 있을 텐데 저희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가 예, 예.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해외 조선에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국내 자산을 좀 어떻게 보면 지켜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일본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표와 국채 금리 또 달러화돼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또 유익하게 통찰력 있는 내용들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늘 공동나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강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호재와 또 악재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만 담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